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토요일에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오늘 그 당뇨병 올바르게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뇨병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당뇨병을 제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가면 좋을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혈당 조절 목표와 자기 혈당 측정하기 그리고 건강한 식사하기 앞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운동하기, 또 저혈당 대처 및 예방하기, 발 관리하기, 그리고 몸이 아픈 날 또 여행 시 혈당 관리하기 이런 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뇨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공부하셨고 또 요즘은 오전에 TV만 틀면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만 가지시면 정말 공부할 기회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인슐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휘발유가 없으면 사실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이 바로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죠. 휘발유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포도당을 각 세포 안에 넣어줘서 우리 몸을 잘 움직이게 하고 힘을 쓰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슐린은 바로 그 자동차의 주유구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가 없으면 거기를 열어서 휘발유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혈액 속에 포도당은 계속 쌓이지만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만 계속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같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거의 못 만들어내는 그런 당뇨병이 되겠고 2형 당뇨병이라고 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인슐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을 아껴 쓰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관리를 잘한다는 것, 바로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혈액이 온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을 보니까 절반 이상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쓰리고라고 얘기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해야 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다른 것도 같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잡고 고혈압, 고지혈증 잡으면 우리가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내가 조절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혈당 수치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 수치를 보시면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5.7% 미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고하는 목표는 공복은 80에서 130, 네, 그리고 식후 2시간은 18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에 당뇨병이 있지만 내가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조절을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 꾸준히 끌고 가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워낙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혈당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면 사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당뇨병이 오래되셨어요. 잘 조절이 되다 안 되다 하면서 또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도 사실 이 목표를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때도 역시 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하면 조절을 잘 하는 건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해 가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그 당뇨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위험 인자로 고지혈증을 꽂았는데요.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쁜 콜레스테롤, 받고 혈관벽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조절하셔야 되겠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찌꺼기들을 잡고 청소해내는 네,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으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70 미만으로.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집에서 혈당 검사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시간에 하시나요? 눈 뜨면. 네. 잠자리에서 눈 뜨면 한다. 그러면 그 혈당은 공복 혈당이 되죠. 네. 적어도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검사하는 걸 우리가 공복 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전 혈당이라고 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점심 전이나 저녁 전 혈당을 우리가 식전 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전에 측정을 하실 때는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 같은 것을 맞기 전에 측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에 대해서는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밥 먹고 나서 수저를 놓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일지, 아니면 첫 수저를 뜨기 시작해서 2시간 뒤에 혈당일지. 네, 보통 식후 2시간은 공복 수준으로, 식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혈당이 회복되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는데, 첫 수저를 뜬 시점에서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수저를 뜬 시점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시계 알람 같은 거를 맞춰놓고 검사를 하시게 돼야지 제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후 2시간을 맞추기가 참 잠깐 움직이다 보면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고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당화혈색소 또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가 되겠습니다. 정상 범위는 4에서 6%가 되겠고요. 조절 목표는 7% 미만. 아까 6.5%가 이제 권장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에 2, 3개월의 평균치니까 1년에 4번 정도 보통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공복혈당 19~2시간을 요즘 잘 안 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복혈당과 이 당화혈색소는 항상 재죠. 그래서 조절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내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더니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분은 평소에는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요 최근에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높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나쁜데 그날 검사한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은 좋아요. 그럼 뭐죠? 평소에는 조절 잘 안 하시다가 병원에 갈래니까 어때요? 신경 좀 써야죠.
또 가서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열심히 이제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움직여서 혈당 떨어뜨려서 오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그 평상시의 조절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치가 50% 정도 반영이 돼요. 그리고 그 전달, 전전달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의 조절 상태를 좀 더 추측해서 보기에 좋은 수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집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뭐 준비물은 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혈당 측정기, 체열기, 뭐 체열침. 근데 저희 가족이 만약에 같이 그 한 개의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체열침은 반드시 바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따로따로 체열기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를 자주 하지 않으시면 이 혈당 검사지가 유효기간이 휙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린 스트립은 혈당을 낮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너무 습한 곳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겠고요. 되게 알코올솜은 그냥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 수첩은 네, 꼭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는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꼭 수첩에 기록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병원에 갔을 때 네, 수첩을 가지고 가셔서 선생님하고 이제 진료를 볼 때 내가 그동안 조절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면 검사 수치랑 그걸 같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 되게 친절하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실망하지 말고 나는 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수첩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측정하실 때 주의사항은 검사 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하라고 되어 있죠. 대개는 이제 혈액이 잘 안 나와서 여러 번 찔러야 되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개는 이제 요즘은 워낙 측정기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량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가 그렇게 잘 안 나와서 고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텐데 혹시 손끝이 너무 무뎌지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따뜻한 물로 씻거나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고 손끝으로 이렇게 피를 몰아서 주고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찌르시면 피가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체열 부위는 잘 말린 후에 찌르셔야 돼요. 물기가 남아있거나 알코올기가 남아있거나 그랬을 때는 피가 잘 고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말리고 찔러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찌르실 때는 많은 분들이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시는데 가장자리가 덜 아프고 피가 잘 나오는 부위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열 시에 그 체열기는 깊이를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단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혈액보다 굳이 깊이 찔러서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단계로 설정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번 체열 부위는 10손가락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쓰시는 손가락만 쓰시죠. 네, 그래서 10손가락 다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혈당 측정 얼마나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면 하루 10번도 하시나요? 네. 리브레는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니까 뭐 수도 없이 하시죠. 근데 손가락을 찔러서 하시는 검사는 사실 그렇게는 못 하시죠. 네, 그래서 리브레가 좋은 점이 사실은 그렇게 여러 번 수시로 혈당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텐데 지금 보통 검사는 이제 하루에 3회에서 7회 정도 그래서 필요한 횟수나 시간을 정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약을 먹는지 인슐린 주사를 맞는지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혈당 측정 횟수를 조금 더 그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 수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날짜별로 쓰시고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시면서 혈당을 보시면 내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시면은
뭐 인슐린을 주사를 몇 단위를 했는지도 쓰시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 보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고 또 운동 시간이나 스트레스, 뭐 기타 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메모를 해두시면 내 혈당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전 혈당이 계속해서 좀 높고요. 그리고 점심 전 혈당이 75, 거의 저혈당에 가깝고 또 저녁 식후의 혈당이 195, 취침 전에 보니까 280. 네, 이런 수치들을 수첩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내가 조절이 어떤 때가 안 되고 있고 어떤 때는 저혈당이 오고 있고 또 외식을 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선 저혈당은 뭐 점심 전에 저혈당이 왔는데 보니까 아침 식후에 운동을 해서 저혈당이 왔구나.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조금 땡겨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점심 전에 저혈당은 이제 네, 저혈당 그렇고 아침 식전마다 이제 고혈당이 계속 오는 거는 네, 저녁 식전에 뭐 얘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아니면 저녁 식후에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또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녁 식후에 고혈당 저거는 예, 외식을 할 때 뭐 자장면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고혈당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이 혈당 검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혈당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꼭 검사를 해보시죠. 내가 뭐 외출해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측정할 수 없지만 보통 집에서는 증상과 실제로 혈당치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신경합병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또 당뇨병도 오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거든요. 실제로 혈당이 굉장히 낮은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훨씬 더 검사를 자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 전후 뭐 이런 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운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고 과식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또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사 실천하기는 앞에서 뭐 식사요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셨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골고루 적당히 제때 먹는다. 근데 사실 식사를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인슐린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정해져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 그만큼 적으면 혈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눠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식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3끼의 간식으로 해서 내 혈당을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접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뷔페 접시 기준인데요. 절반은 채소 그리고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곡류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식사를 이제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까 식사와 식사 중간에 배가 고플 때는 바로 이제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간식 우유군이랑 과일군을 가지고 간식을 이제 그때 적절하게 활용하시게 되면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가능하면 식사도 나누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그런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식사 시 주의할 점이 밥 공기가 집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밥 공기에 내가 3분의 1 공기를 떴다고 해서 다른 집 공기의 3분의 1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 밥 양을 잘 아시고 내 밥 공기에 담았을 때 얼만큼 담아야지 적절한 양인지 뭐 아침에 2단위를 먹어야 되는 공육은 2단위라고 하면 3분의 2 공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된다면 3단인데 그 양이 내 공기에 어떤 정도로 담기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이나 반찬으로 사실은 당질이 포함된 식품을 많이 먹어요. 감자국, 잡채,
네, 토랑국, 수제비국 이런 것들 다 반찬으로 국으로 먹고 있는데 얘네는 다 당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밥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메뉴 섞어 먹지 않기는 칼국수집에 갔더니 기다리시는 동안 보리밥을 드시래요. 그래서 열무김치하고 고추장하고 살짝 비벼가지고 참기름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먹어도 배가 부른데 칼국수 메인 메뉴 시켰으니까 그것도 마저 다 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열량을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섞어서 드시지 않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간식류에 포함된 당질, 이런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요즘 뭐 고구마, 감자 너무 맛있죠. 네, 철이에요.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그만큼 혈당을 많이 올리는 간식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심심풀이 땅콩, TV 보시면서 견과류 옆에 갖다 놓고 8알, 9알 이거 세면서 드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냥 계속 드시죠. 적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지방군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사는 가능하면 오랜 시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포만감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쓰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하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잠에서 깨서 사실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종일 움직이죠. 네,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그중에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을 다 운동이라고 하지는 않죠. 운동이라고 하면 체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행해지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운동 시간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할애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정말 운동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의 효과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혈압도 개선시켜주고 체중 조절도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운동을 하면 굉장히 개운하고 좋죠. 네,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운동하실 수 있고, 운동의 빈도는 네, 적어도 일주일에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 내지는 격일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지 그 운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 매일 운동하실 걸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꼭 하시도록 권하는데, 나이 드시면 근육량이 자꾸 감소하죠. 네, 저도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기민하게 활동을 못해서 혈당을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허벅지 근육량이나 종아리 근육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그 혈당이 좋아지는, 그 개선되는 효과가 적어도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틀에 한 번씩 격일로 하셔야지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3일 월화수 몰아서 하고 나머지 4일 동안 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 효과가 꾸준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강도는 본인이 느끼실 때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실 때 약간 힘들다,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또 약간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면 예, 적당한 운동의 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제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격일로 하다가 예, 점차 늘려가시면서 이제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주 5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운동 계획. 네, 보시면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5분에서 10분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유연성 운동, 바로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뭐 사실 우리가 본 운동을 하시기 전에도 집에서 찌뿌두두하며 스트레칭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 운동을 이제 운동 전후에 해주셔서 몸을 덮여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운동 역시 끝날 때 이제 심폐기능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마무리 운동을 하시게 되고요. 본 운동은 이제 내가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죠. 네. 합병증이 있더라도 걷기가 가장 안전한 운동에 속하는데, 이 걷기도 이제 중강도로 계속 하기에는 많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벌 운동이라 그래서 3분은 약간 빠르게 걷고 3분은 보다 빠르게 걷고. 그래서 핸드폰에 시간을 맞춰놓고 3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3분은 빨리 걷고 이제 알람이 울리면 다시 조금 더 빠르게 걷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를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하시면 매우 효과적인 그런 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운동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저런 수영 같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또 운동이라는 건 어때요? 하기 싫은 날도 많죠. 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이웃에 같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하시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있는데, 아령 같은 거 있으세요? 적어도 0.5에서 한 3kg 이내 아령을 이용해서 아령 운동을 이용하시면은 근력 운동에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령이 없으면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시면 요거 2개 가지고 역시 아령 대신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밴드 같은 걸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까치발 들기, 네,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잠깐 그 앉은 자리에서도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양쪽 다리를 이렇게 이제 잘 네, 가지런히 놓으시고 약간 앞으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세요. 힘을 주어서 10까지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만 이렇게 뒤꿈치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10번은 앞꿈치. 그래서 이런 운동을 균형을 잡기 어려우실 때는 의자나 이런 걸 붙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거나 이럴 때도 까치발 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시에는 혈당이 높은 시간에 하셔야 돼요. 혈당이 낮은 시간에 가시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밥 먹고 혈당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너무 무덥고 그럴 때는 너무 더운 시간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자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나가실 때는 반드시 물 챙겨 가셔야 돼요. 물. 네, 탈수가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물을 한두 잔 드시고, 또 운동 중에도 땀을 많이 흘리신다면 중간중간에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꼭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저혈당 응급식품. 지금 저혈당 응급식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셔요? 네,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물론 뭐 저혈당이 나는 별로 안 와. 그래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상인들도 배가 심하게 고플 때는 저혈당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들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장됐던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그런데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혈당 간식을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탕이나 이런 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고, 당뇨병 인식표도 반드시 지참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이 300 이상인데 혈당 너무 높아. 나가서 운동 좀 해야겠어.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운동을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혈당이 100 미만일 때는 당질을 한 15g 정도 드셔서 저혈당이 운동하면서 생기는 것을 예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질 15g 정도면 06은
2분의 1단위, 우유군 1단위, 뭐 과일군 1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정도의 간식을 드셔서 저 중에 한 가지를 드시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운동 때문에 오는 저혈당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이 정도의 간식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저혈당도 역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 대처 및 예방하기. 인데요. 우리가 저혈당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 네, 그런 분들은 이게 저혈당이구나 하는 거를 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끔씩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을 느끼는데 혈당이 저혈당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혈당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혈당이 보통 한 300대 정도 되다가 한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100이라는 수치는 저혈당이 아니죠. 그렇지만 단시간에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약간의 당질을 보충을 해주시면 그 증상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혈당은 보통 70 미만일 때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의 원인은 식사가 불규칙할 때, 네, 그리고 제때를 못 드시거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셨을 때, 그리고 간식을 거를 때 이럴 경우에도 올 수 있고요. 또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또 인슐린 주사나 경구약 용량이 불규칙하거나 그럴 때 올 수 있고, 또 공복에 음주하는 경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식사를 안 하시면서 음주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공복에 음주할 때, 네, 역시 저혈당이 오기 쉽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이 나거나 손발이 후들거리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또 발음이 약간 어눌해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의식 저하나 실신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이 느껴질 때는 빨리 혈당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너무 빈번하게 오게 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안 되고요. 그리고 저혈당이 떨어졌다가 혈당이 회복될 때는 반동 현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혈당의 증상이 있으면 먼저 혈당을 측정한다. 기계가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증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70 이하면 저혈당 간식을 드셔야 되는데 저혈당 응급식품을 15g에서 20g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혈당을 측정하시면 돼요. 다시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여전히 낮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해서 또 저혈당 간식을 더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혈당 간식은 여기 보시면 무지방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이 많은 건 아까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탄수화물이 되기 때문에 무지방 탄수화물, 그래서 보통 설탕이나 꿀 한 숟가락 정도, 아니면 요구르트 100ml짜리 하나 정도, 주스 4분의 3컵, 사탕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금방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의 15g 정도의 당질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45 정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5g이 한 15 정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7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한 115 정도까지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요. 너무나 많은 간식을 드시는 걸 피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저혈당 증상이 금방 해결이 안 되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세요. 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고혈당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혈당을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혈당 검사를 해서 낮으면 반복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캐러멜 같은 이런 간식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아직도 저혈당 간식으로 초콜릿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지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권장량만큼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혈당 간식 시 주의사항 중에 여기 회복 후 저혈당에서 회복됐는데 1시간 이내 식사 못하겠다. 식사 시간이 아직 멀었다. 그러면 복합당질과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 반잔에 비스킷 4-5개 정도를 드셔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야간 저혈당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야간 저혈당. 네, 야간 저혈당. 되게 심한 저혈당은 야간에 한 절반 이상은 야간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냐? 주로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자던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이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악몽을 꾼 것 같다든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든지 네. 그래서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아, 내가 혹시 밤에 저혈당이 왔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혈당을 재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00 미만이면 당질이나 단백질이 함유된 간식,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의 간식을 드시면 되고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이 있었어도 역시 그 운동의 효과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날보다 내가 굉장히 많은 활동량이 있었다면 미리 간식을 드시고 주무시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혈당은 중요한 게 왔을 때 빨리 해결하는 거. 그리고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빈번하게 자꾸만 이제 심한 저혈당까지 올 수 경험을 하시게 되면 뭐 치매의 가능성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합병증도 더 쉽게 올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혈당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정해진 만큼 꼭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운동할 때 공복 운동은 꼭 피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계속 혈당이 낮게 잘 유지가 되면서 운동할 때마다 저혈당이 온다. 그러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혈당 응급식품, 당뇨병 인식표 꼭 가지고 다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발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당뇨발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 관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발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전에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당뇨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혈관이 손상을 계속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신경합병증이 있으면은 감각이 무뎌지거나 둔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내가 감각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외상이라도 있으면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이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혈관 손상이 지속적으로 와 있죠. 그 다음에 감각이 둔해져서 아파도 잘 못 느끼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그만 발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지나치고 내버려두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발 관리를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발을 살피시는 거예요. 요즘 발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매일 발 살펴본다. 네, 한 분 계세요. 2분 계세요. 5분. 네, 6분. 네, 매일매일 발을 살펴보시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셔야 돼요. 내 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상이네. 이런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럼 피부 상태를 보시는데 티눈이나 굳은 살, 갈라진 데는 없는지, 그리고 뭐 물집 같은 거 생기는 데는 없는지, 무좀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의 모양이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기타 뭐 발을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뭐 확대경이나 거울을 이용해서 내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발을 잘 살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가 있는데 당뇨인을 위한 발관리법, 그리고 혼자 하는 손쉬운 발 마사지, 이거는 당뇨병 교육 간호사에서 만든 그런 동영상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발 관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발 마사지는 발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되게 이제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혼자 하는 발 마사지를 배우셔서 실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강한 발 관리 방법을 보시면 튀는 굳은 살 물집이 있는 경우에 오른쪽은 하지 마세요. 왼쪽은 하세요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튀는 연고 붙여서 면도날이나 이런 걸로 뭐 깎아내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고, 또 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네, 발 시렵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뜨거운 찜질이나 열기구, 핫팩 같은 거 쓰시면서 화상이 있는 경우 많으세요. 네. 또 온도가 그렇게 아주 뜨겁지 않아도 오랫동안 올려놓으면 화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를 쓰시기보다는 양말 같은 거를 신으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요. 주무시면서 수면 양말 같은 거 되게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시려우신 분들은 그런 양말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 씻을 때 족욕이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피로를 풀면서 족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거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 팔꿈치를 물에 데워봐서 미지근한 정도, 그 정도가 40도씨 이하의 적당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하시고, 그리고 10분 이상 담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 이상 오래 담그고 계시면 피부의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앉을 때는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자세, 오랫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하는 거는 네,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자세를 자꾸 바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말은 뭐 꽉 조이고 발목 있는 데가 너무 조인다든지 또 구멍난 양말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맨발로. 왜냐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맨발로 다니시지 말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양말을 신고 생활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말은 면이나 모로 돼서 흡수성이 좋은 그런 양말, 그리고 발목에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아요. 굳은 살이 생긴다든지 또 새로운 신발을 신으면서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심하면 이제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신발은 꼭 이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힐이나 슬리퍼, 딱딱한 신발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편안한 신발 하면 운동화 같은 걸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 면적이 이렇게 좀 흡수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고르실 때 가장 긴 발가락보다 1cm 정도는 크고요. 양볼은 0.5cm 정도씩 큰 거. 그리고 이제 발등도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굽이 2.5cm 이상 높지 않은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짧게 뭐 신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톱을 자르실 때는 가능하면 넉넉하게 일자로 자르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톱이라고 하면 너무 바짝 자르시면서 가장자리가 또 이렇게 뾰족하니까 어때요? 거기 파내면서 막 상처를 내거나 그런 경우들 다 한두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데는 줄 같은 걸로 갈아서 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자를 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나이 드시면 발톱이 자꾸 두꺼워지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혼자서 발톱을 못 자르시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자르실 때는 넉넉하게 일자로 자르고 가장자리는 줄로 손질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는 보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말리고 그리고 3분 이내에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쓰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바닥바닥 다 말린 상태에서 로션이나 크림을 쓰시면 별로 보습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발 운동, 여기 보시면 엄지검지 비비기, 이렇게 엄지검지 비비기, 발가락 벌리기 10초 동안 벌리고 집에서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0초 동안 벌렸다가 오그렸다, 벌렸다, 오그렸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죠. 발가락, 그리고 발목 돌려서 이름 쓰기, 또 발 뒤꿈치 들어서 근육 밀어 올리기. 이런 종류의 발 운동이 우리가 손쉽게 신경만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보통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각 동작을 하시다가 괜찮아지시면 20회 정도씩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TV 보시거나 조금 한가로운 시간에 이런 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날의 혈당 관리입니다. 몸이 아픈 날, 혈당 관리인데요. 살다 보면 사실 감기가 들거나 설사가 나거나 또 고열이나 구토 이런 문제들이 1년에 한 번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두 번쯤은 또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프다고 해서 내가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식사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밥도 안 먹었으니까 약은 스킵, 건너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픈 날에는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꼭 맞는 게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인슐린 용량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자주 혈당 검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식사를 평소만큼 하시지 못하더라도 제때 하시면서 적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기 쉬운 거, 죽이나 주스나 아니면 이온 음료 같은 거라도 드셔서 열량을 보충을 해주시고, 또 탈수가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기까지 시간을 좀 갖고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고열이나 구토나 오한이 지속되거나 또 설사가 하루에 5회 이상 지속되거나 식사를 전혀 할 수가 없을 때, 또 심한 탈수와 고혈당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과 의식저하까지 있을 때, 그리고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얼른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행 시의 혈당 관리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요즘은 여행하는 기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기회도 많을 텐데, 여행에 앞서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나 활동량 변화, 또 해외여행 같은 데는 시차도 있을 수 있고 여행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준비가 꼭 필요한데, 일단은 여행하시기에 한 4 내지 6주 전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풍토병 같은 게 있는 그런 곳을 방문을 하거나 그럴 때는 미리 진료를 받고 예방접종을 받는다든지, 말라리아나 아니면 황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장티푸스 같은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는 영문 진단서나 약 처방전 같은 것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서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그럴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행 중에는 저혈당이 오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에 혈당을 측정하시고 적어도 2-3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이제 휴식하고 걷고 스트레칭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운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규칙적인 혈당 검사나 이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서 혈당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물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기타 상비약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평상시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 여행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을 텐데 뭐 그 혈당 검사를 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인슐린을 맞고 약을 복용하시고 또 그 인슐린이나 혈당 측정 용품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내가 가방에 꼭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혈당 간식과 약도 반드시 휴대용 가방에 지참을 하시고 또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인슐린은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화물칸에 실어버리면 굉장히 영하의 그런 기온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식사량을 지키고 물을 자주 마시고 또 평소에 신던 신발을 편안한 신발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하시면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마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내 생활 습관으로 잘 이제 정립이 되시면 우리가 당뇨병이 있어도 정말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내 여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생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